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내 이름은 박지훈 45살이다. 이 6단어가 내 삶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서울의 한 허름한 여관방에 앉아 긁힌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장 선풍기는 삐걱거리며 천천히 돌았고 낡은 카펫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석 달 전만 해도 내겐 집이 있었고 차가 있었고 의미 있는 삶이 있었다. 그러다 아내 수진이 아프기 시작했다. 난소암 3기. 의사는 수술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들었던 건강보험은 6개월 전 내가 18년 동안 일했던 성진철강에서 해고당했을 때 해지된 상태였다. 절망에 빠진 나는 집을 급매로 2주 만에 팔아치웠고 내 차는 이웃에게 헐값에 넘겼다. 우리의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수술은 1월 말 어느 화요일에 있었다. 나는 7시간 동안 대기실에 앉아 식어 빠진 믹스커피를 마시며 거의 믿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했다. 외과 의사가 나와서 그녀가 살아났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상관없었다. 수지는 천천히 회복했다. 나는 모든 진료, 모든 약, 모든 힘든 밤에 그녀 곁을 지켰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변두리의 값싼 여관방이 전부였기에 그곳으로 이사했다. 나는 물류창고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새벽 4시에 트럭에 짐을 실었다. 지치고 쑤시는 몸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녀가 가방을 싸놓고 있었다. 문 옆에는 2개의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여동생 수아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녀 뒤에 서 있었다. 수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고 그 안에는 이미 접수된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녀는 마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당신은 빈털털이잖아, 지훈 씨.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물류창고에서 묻은 먼지가 손에 그대로 묻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돈의 절반, 내가 조금씩 모아두었던 몇백만 원을 챙겼다. 수아와 함께 내가 본 적 없는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나는 여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문을 바라보았다. 방은 삐걱거리는 선풍기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텅 빈 느낌, 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마치 누군가 내 안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껍데기만 남겨둔 것 같았다. 나는 12년 전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재미있었고 잘 웃었고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는 빨리 결혼했다. 어쩌면 너무 빨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견고하다고 한 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할 뿐 고정된 직업은 없었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철강 회사에서 돈을 잘 벌었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좋아했다. 집 대출금, 공과금, 식료품비를 냈고 집안에 고장난 것들을 고쳤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동생 수아는 처음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단순하고 야망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예전에는 수진이 나를 변호해주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집이 너무 작다거나 내 일이 미래가 없다거나 친구 민지의 남편이 최근 지역 매니저로 승진했다는 등의 사소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해고당했을 때 상황은 변했다. 그녀는 나를 만지지 않았고 내 하루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암 진단이 내려졌을 때 나는 우리가 더 뭉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 그녀는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병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우리가 이겨내면 그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동생 지회에게, 옛 직장 동료들에게, 한 달에 2번 같이 술 마시던 형에게 돈을 빌렸다. 내 공구들, 낚시 장비들,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 아버지의 시계를 들고 전당포에 줄을 섰다가 10만 원과 가슴에 얹힌 돌덩이를 들고 나왔다. 수술비는 5천만 원이 들었다. 나는 조각조각 돈을 모았다.
집을 2억 원에 팔고 대출금과 병원비를 갚으니 몇 달 버틸 돈도 차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가졌던 것을 그녀가 기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의사가 그녀가 암에서 완치되었다고 말한 마지막 검진 후 일주일 뒤부터 그녀는 수아와 더 자주 통화하기 시작했다. 닫힌 문 뒤에서 긴 통화가 이어졌다. 기호의 사회 출발, 낭비된 세월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다. 나는 알아챘어야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날 나는 지회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 여관방에 홀로 앉아 이혼 서류를 들고 더 이상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이 떠나고 이틀 후 나는 여관 밖 녹슨 철제 의자에 앉아 편의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60쯤 되었을까. 희끗희끗한 머리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지훈 씨 되십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이름은 김영철 변호사입니다. 삼촌이신 박진우 씨께서 3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저는 진우라는 삼촌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아버님의 형님이십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다툼이 있으셨죠. 진우 씨는 결혼도 안 하셨고 자식도 없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아버지는 45년 동안 단 한 번도 형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김 변호사는 내게 서류철을 건넸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장호 증명서,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부동산은 서울 중심부인 종로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다. 은행 장호 증명서에는 4천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가 찍혀 있었다. 편지는 짧았다. 지훈아,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지만 네 아버지가 올바른 사람으로 키웠을 거라 믿는다. 이제 이건 내 것이다. 낭비하지 마라. 진우 삼촌이. 나는 3번을 읽었다. 김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가 말했다. 건물은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하나 있습니다. 6년째 그곳에 있는 작은 술집인데 월세로 100만 원씩 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고정적이죠. 그리고 계좌에 있는 돈은 세금 문제 없이 깨끗합니다. 당신 겁니다. 나는 다시 그 철제 의자에 주저앉았고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와 비슷한 무언가였다. 벽에 난 균열 같은 것.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서류 몇 장에 서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십니까, 젊은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2분 전보다는 나았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그 편지를 들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 수진을 생각했다. 내가 부양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녀를, 첫 번째 어려움에 닥치자마자 떠나버린 그녀를, 마치 내가 마침내 동생을 설득해버린 쓰레기인 양 우월감에 찬눈으로 서 있던 수아를 생각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여관방으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룩진 벽, 깜빡이는 전등, 가운데가 푹 꺼진 침대. 여기가 바닥이었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었다. 휴대폰을 들고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건물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지금 보고 싶습니다. 건물은 남대문 시장에서 2블록 떨어진 모퉁이에 있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로 1층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다. 술집 이름은 오래된 골목이었고 손으로 그린 간판이 문 위에 걸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몇몇 사람들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김이 나는 잔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김 변호사가 옆문을 열고 나를 위층으로 안내했다. 2층과 3층은 비어 있었다. 먼지 쌓인 나무 바닥, 높은 천장, 벽을 따라 낡은 라디에이터가 있었다. 낡은 나무와 역사의 냄새가 났다. 진우 씨가 1987년에 이걸 샀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원래 아래층에는 인쇄소가 있었죠. 은퇴하시고는 그 공간을 술집에 임대했습니다. 위층은 2003년부터 비어 있었지만 구조는 튼튼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임대하거나 전부 팔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3억 원 정도 할 겁니다. 나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벽을 만지고 창문 너머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내 것이었다. 세입자는요? 내가 물었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됩니다. 좋은 사람들이고 월세도 제때 내고 가게도 잘 관리합니다. 그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계좌에 있는 돈 4천만 원을 생각했다. 한 층, 어쩌면 두 층을 리모델링하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그 건물은 법적으로 내 것이었다. 나는 인도에 서서 건물을 다시 바라보았다. 나의 건물, 나의 재시작. 그날 밤 지회에게 전화했다. 마침내 그가 받았다. 형,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그가 말했다. 일에 치여 살았어. 괜찮아. 내가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 나 건물 상속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진우 삼촌, 부동산, 돈, 지호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대박이다, 형.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가 말했다. 형한테는 행운이 좀 따라줘야 해. 리모델링 할 거야. 내가 말했다. 위층들을 임대해서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 볼 거야. 도움 필요해? 지호가 물었다. 나 연장 좀 있는데 주말에 들를까? 응. 내가 말했다. 그래주면 좋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틀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나고 싶다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거의 거절할 뻔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여관 근처 분식집에서 만났다. 그녀는 건강해 보였다. 마치 암 같은 건 없었던 사람처럼. 내가 본 적 없는 새 재킷을 입고 있었다. 당신이 뭔가 상속받았다고 들었어. 그녀가 내 앞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수아가 등기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있잖아, 지훈 씨, 내가 실수했어. 그녀가 말했다. 무서웠어. 암, 돈 문제 모든 게 공황 상태였어. 하지만 난 아직 당신을 신경 써. 우리 12년이나 함께 했잖아. 그게 뭔가 의미가 있어야지.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했잖아. 알아, 내가 틀렸어.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고 했다. 나는 손을 뒤로 뺐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건물 일도 도울게. 우리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일어섰다. 아니, 내가 말했다. 그녀가 한마디 더 하기 전에 나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일주일 후 나는 2층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지호는 퇴근 후 거의 매일 밤 와서 낡은 카펫을 뜯어내고 벽을 보수하고 페인트 칠을 했다. 다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진전을 보는 것이 좋았다. 아래층 세입자인 술집 사장 이서연 씨가 매일 아침 공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35살쯤 되어 보였고 조용했으며 페인트 묻은 청바지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위층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마 상업 공간이나 작은 원룸들로 만들까 해요. 내가 말했다. 아직 결정 중이에요. 이 동네에 저렴한 주거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내가 말했다. 저렴한 주거 공간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 지호와 나는 망치와 사포 소리만이 침묵을 깨는 가운데 늦게까지 일했다. 가끔 그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일했다. 세 번째 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형, 달라졌어. 그가 문을 사포질하며 말했다. 뭐가?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뭔가를 찾은 사람처럼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다시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다. 아마 찾았을지도. 내가 말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2번 전화했고 내가 듣지 않은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내가 걸레바디용 목재를 재고 있을 때 건물에 나타났다. 지호도 있었는데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옆방으로 갔다. 지훈 씨, 우리 얘기 좀 해.
수진이 문간에 서서 말했다. 할 얘기 없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아니, 해야 해. 그녀가 팔짱을 꼈다. 난 아직 법적으로 당신 아내야.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그 말은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뜻이야. 나는 들고 있던 줄자를 떨어뜨렸다. 뭐라고? 한국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당신은 우리가 아직 결혼한 상태일 때 이 건물을 상속받았잖아. 변호사와 상담했어. 나한테 절반의 권리가 있대. 가슴이 답답해지고 방이 살짝 도는 것 같았다. 날 버린 건 당신이잖아. 내가 말했다. 법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녀가 대답했다.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나는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결심, 눈에 담긴 냉정함을 보았다. 이건 화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녀는 건물을 원했고 돈을 원했고 몇 달 만에 내게 일어난 유일한 좋은 일을 반으로 쪼개고 싶어 했다. 나가. 내가 말했다. 지훈 씨, 이성적으로 생각해.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 내 목만 주면 서류에 서명할게. 깨끗하게 끝내자고. 나가. 나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그녀는 망설이다가 반쯤 칠해진 벽과 흩어져 있는 연장들을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지호가 방으로 돌아왔다. 형, 그가 말했다. 알아. 내가 대답했다. 이틀 후 등 기우편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 찍힌 로펌 로고를 알아보았다. 나는 푹 꺼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었다. 공식적인 통지서였다. 수진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가의 절반 또는 월 임대 수입의 절반 또는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나는 3번을 읽었다. 모든 단어가 강타였다. 전화를 들어 김 변호사에게 걸었다. 뵙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1시간 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편지를 보여주자 그는 천천히 읽고 안경을 고쳐 쓴 뒤 한숨을 쉬었다. 그녀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주 유리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상속 재산은 보통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결혼 중에 그 재산을 개량하거나 수익을 창출했다면 공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리모델링을 하고 월세를 받고 있으니 그녀는 그것이 공유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싸워야죠. 김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돈이 들 겁니다.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협상하는 겁니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빨리 끝내는 거죠.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지훈 씨.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정의입니다. 그녀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돌아오려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법 체계는 옳은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날 오후 건물로 돌아와 2층 바닥에 앉았다. 벽은 반쯤 칠해져 있었고 바닥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창문은 밀봉이 필요했다. 모든 것이 미완성이었다. 내 인생처럼. 지호는 6시에 도착해서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세운 일이야. 그가 물었다. 나는 편지에 대해 김 변호사가 한 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호는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그가 말했다. 형, 우리 어렸을 때 형이 실수로 철수 자전거 부셨던 거 기억나? 기억나. 내가 말했다. 형은 철수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새 자전거 사주려고 3달 동안 폐지 주었잖아. 형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했어. 나는 동생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형은 언제나 옳은 게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녀가 그것마저 앗아가게 두지 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여관의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해가 창문을 밝히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결심을 굳혔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저를 위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무엇입니까? 수진과 그녀의 동생 수아의 생활을 조사해 주십시오. 그녀가 떠난 이후로 뭘 하고 다녔는지 알아봐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 씨,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지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내가 말했다. 부탁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아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사설 탐정이죠. 하지만 지훈 씨, 그는 싸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얼마나 쓸 수 있으십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다. 필요한 만큼요? 내가 대답했다. 필요하다면 진우 삼촌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세요. 확실합니까? 그가 물었다. 네. 내가 말했다. 그렇게 해주세요. 사흘이 천천히 흘렀다. 나는 계속 건물에서 일했다. 모든 망치질이 잡념을 잊게 했고 모든 붓질이 저항의 행위였다. 아래층 술집에 서연 씨가 가끔 커피를 들고 올라왔다. 동네 소식이나 메뉴 확장 계획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수진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알고 있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안다. 나흘째 되는 날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이건 직접 보셔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늦게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전부입니까? 내가 물었다. 기대 이상입니다. 그가 말했다. 지훈 씨, 이걸 열기 전에 경고해야겠습니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여세요. 내가 말했다. 그가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천천히 열었다. 첫 페이지는 요약 보고서였다. 읽기 시작하자 세상이 더 작고 더 명확하고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수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부터, 암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몇 달 동안 이 일을 계획했다. 탐정은 수진과 수아 사이에 거의 1년 전부터 오간 이메일을 찾아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형형색색의 클립으로 고정된 채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시간 순서대로 읽기 시작했다. 첫 이메일은 수아가 수진에게 보낸 것이었다. 제목은 비어 있었고 단 2줄이었다. 너는 그거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절대 그 공장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수진의 답장은 사흘이 걸렸다. 하지만 복잡해. 수아는 몇 분 만에 답장했다. 복잡하지 않아. 간단해. 너는 네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더 많은 이메일이 있었다. 수아는 압박했고 수지는 저항했지만 점점 약해졌다. 그러다 암 진단이 내려졌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진단 후 2주 뒤에 온 수아의 이메일은 직설적이었다. 끔찍한 일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가 모든 돈을 쓰게 해. 널 구하느라 파산하게 만들라고. 그런 다음에 떠나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수진이 답장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잘못된 것 같아. 수아가 답장을 썼다. 잘못된 건 네가 평생 공장 노동자랑 갇혀 사는 거야. 그는 너한테 빚졌어. 넌 아프잖아. 그가 알아서 해야지. 계획은 거기에 흑백으로 적혀 있었다. 내가 그녀의 목숨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쓰게 한 다음 나를 버리는 것. 나는 페이지를 더 넘겼다. 탐정은 철저했다. 수아가 수진에게 보낸 은행 기록이 있었다. 2년 동안 소액으로 이체된 내역이었다. 50만 원, 100만 원씩. 합쳐서 거의 1,500만 원에 달했다. 내가 전당포에서 시계를 팔고 있을 때 수아는 수진의 탈출 자금을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부분을 발견했다. 수진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강태우라는 남자였다. 병원 진료 중 한 번 만났다고 했다. 탐정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과 강태우가 수원의 한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는 사진,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사진에 찍힌 날짜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첫 만남은 8주 전, 그녀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다. 그녀는 내가 파산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더 나은 사람, 돈 있고 새 차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계산서를 지불한 바보였을 뿐이다. 계속 읽었다. 더 있었다. 진우 삼촌이 돌아가신 후의 이메일이었다. 수아는 수진이 내게 말하기도 전에 상속에 대해 알아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 가치를 조사하고 잠재적인 임대 수입을 계산하고 셈을했다. 그녀가 수진에게 보낸 이메일은 스프레드시트였다. 건물 절반을 얻으면 최소 1억 5천이야. 월세 절반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월 150만 원 가까이 들어와. 그는 너한테 빚졌어. 네가 아팠잖아. 그는 집을 팔지 않고도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 이건 보상이야. 수진이 답장했다.
내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고 했어. 수아가 다시 썼다. 여하, 7천만 원 이하로는 합의하지 마. 너는 한 푼도 남김없이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천천히 서류철을 닫았다. 김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이거 전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됩니까? 내가 물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이메일은 수진과 수아가 사용하던 서버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고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찍혔으며 은행 기록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씨, 아주 확실한. 이제 뭘 해야 합죠? 내가 물었다. 방역해야죠. 그가 말했다. 반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악의 제3자의 혼인 파탄 개입, 불륜을 주장하는 거죠. 그녀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는 겁니다. 추잡해지겠군요. 내가 말했다. 그렇겠죠. 그가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당신이 이길 겁니다. 나는 그 서류철을 들고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 무게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도덕적인 것이었다. 내가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버려졌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나의 구원이자 나의 무기였다. 그렇게 하죠. 내가 마침내 말했다. 전부 소송을 제기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는데 며칠 걸릴 겁니다. 준비되면 전화 주세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가이순 씨. 내가 문가에 있을 때 그가 불렀다. 대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 비주는 기묘한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나는 계속 건물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지호가 눈치챘다. 형 너무 조용해. 그가 어느 날 밤 걸레바디를 설치하며 말했다.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우리가 사람들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가끔은 정말 알지. 그냥 믿고 싶지 않을 뿐이야. 아래층 술집에 서연 씨가 더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다. 커피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김밥도 가져왔다. 우리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힘든 이혼 후에 술집을 열었고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으며 진우 삼촌의 건물이 그녀의 구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당신만의 것을 만들 차례요. 4일째 되는 날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비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총 62페이지입니다. 모든 이메일, 모든 거래 내역, 모든 사진을 포함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접수할 겁니다. 수진 씨 변호사가 사본을 받게 될 겁니다. 대비하세요. 무엇을요? 내가 물었다. 그녀의 전화를요. 그녀는 소장이 접수된 지 3시간 후에 전화했다. 박지훈 씨.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우리를 뒷조사하라고 시켰어요. 이거 미친 짓이야. 당신 미쳤어. 내 것을 지키는 것뿐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권리가 없어. 그녀는 계속 소리쳤다. 내 사생활을, 내 삶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당신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배신했어. 내가 말했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수진. 모든 이메일, 수아가 당신에게 준 모든 돈, 강태우와의 모든 만남. 당신은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어. 그렇지 않아.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정확히 그랬어.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판사님이 모든 것을 보게 될 거야. 당신은 질 거야, 지훈 씨. 그녀가 강인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내 변호사가 당신은 승산이 없다고 했어.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아드레날린이었고 힘이었고 정이었다. 지호는 30분 후에 도착해서 내가 2층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했구나. 그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했어. 내가 대답했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함께 페인트 칠한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잘 끝날 거야. 그가 말했다. 그럴 거야. 나는 동의했지만 믿음이 가는지는 몰랐다. 그 후 몇 주는 이상했다. 나는 새로운 강도로 건물에서 일했다. 2층을 완전히 끝냈다. 바닥 페인트, 전기 설비, 새 창문까지 전문적이고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나는 앞에 상업공간 임대 광고판을 내걸었다. 사흘 만에 5군데에서 관심을 보였고 일주일 만에 디지털 마케팅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월 250만 원, 건물은 작동하고 있었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며 수진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3층 작업을 시작했다. 지호는 시간이 될 때마다 도왔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일과 책임이 있었다.
아래층 술집의 서연 씨가 그녀의 친구인 도급법자 박 사장님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50살쯤 된 진지한 남자로 큰 손과 드문 미소를 가졌다. 그는 3층 전기 공사에 대해 공정한 견적을 내주었고 나는 수락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일했다. 가끔 그는 건물의 구조에 대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진우 삼촌이 부동산을 고르는 안목이 있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분이 당신에게 좋은 걸 남겨주셨군요. 박 사장님이 어느 날 말했다.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약속했다. 재판은 4월 말로 잡혔다. 이메일로 통지를 받았다. 준비할 시간이 2달 있었지만 준비할 것은 많지 않았다. 진실은 김 변호사가 만든 62페이지의 증거, 드러난 거짓말, 기록된 조작의 서류철에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래 리모델링에 새로운 세입자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미래에 집중했다. 하지만 밤에 여관방에 혼자 있으면 질문들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지면 어떡하지? 판사가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수진이 어떤 반전을 만들어내면 어떡하지? 땀에 젖어 심장이 빠르게 뛰며 깨어나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지호의 말을 떠올렸다. 현근 언제나 옳은 게 뭔지 알고 있었어. 그러면 다시 잠들 수 있었다. 수지는 2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다. 어느 날 오후 건물에 나타났지만 아래층 술집에 서연 씨가 그녀를 올려보내지 않았다. 내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수지는 인도에 서서 내 이름을 외쳤지만 나는 내려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떠났다. 수아도 연락을 시도했다. 가족에 대해 내가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복수심에 불타고 옹졸하게 굴고 있다는 긴 이메일을 보냈다. 나는 한 줄로 답장했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3월이 4월이 되었다. 3층이 완성되었다. 절반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나머지 절반은 작은 법률 사무소에 임대했다. 아이러니했다. 이제 건물은 월 40-80만 원의 임대료를 벌어들였다.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은 350만 원 정도였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안정이었고 독립이었고 증거였다. 재판 일주일 전 김 변호사가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전략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제시해야 합니다. 판사가 그들이 한 짓뿐만 아니라 그것이 법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보게 해야 합니다. 그는 그가 사용할 주장을 보여주었다. 수지는 불륜을 통해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고, 수아는 금전적, 정서적 조종을 통해 혼인을 악의적으로 방해했다. 상속 재산은 법적으로 나의 특유 재산이었고, 개선 작업은 전적으로 상속 재산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유 재산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건물의 어떤 부분도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게다가 드러난 악의에 따라 수진이 나의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말이 됩니까? 내가 물었다. 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주장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계실 겁니까? 내가 물었다. 하여튼 그가 확인해 주었다. 제가 모든 것을 발표할 겁니다. 당신은 침착하게, 만약 질문을 받으면 정직하게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재판 전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여관방 창가에 앉아 도시를 떨어진 별처럼 흩어진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다. 수진의 병, 집 매각, 이혼, 상속, 모든 순간이 나를 이곳으로, 재판 전날 밤으로 이끌었다.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다. 마침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새벽 5시, 나는 잠자기를 포기했다. 샤워를 하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정장 지호가 빌려준 검은 바지와 흰 셔츠를 입었다. 화장실에 금이 간 거울을 보니 거의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옷 때문이 아니라 눈빛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결단력, 확고함이 있었다. 법원은 시내에 있는 회색 건물이었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서류철을 손에 들고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으로 와 있었다. 주무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고백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호는 15분 후에 도착해서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아래층 술집에 서연 씨도 나타났다. 나는 놀랐다. 응원하러 왔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했다. 9시 정각 우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작았다. 흰 벽, 몇 줄의 의자, 판사를 위한 큰 책상. 수지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을 한 여자 변호사였다. 수아는 뒤에 팔짱을 끼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김 변호사 옆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판사가 들어왔다. 60살쯤 된 남자, 흰머리에 목에 독서용 안경을 걸고 있었다. 모두 일어섰다. 그가 앉자 우리도 앉았다. 시작합시다. 그가 말했다. 이혼 싸움을 많이 본 듯한 지친 목소리였다. 수진의 변호사가 시작했다. 부부 공동재산, 혼인 중 권리, 상속재산이 결혼 중에 개선되어 공동재산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20분 동안 판례를 인용하고 계산을 제시하며 법원이 수진에게 건물 가치의 절반 또는 7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판사는 김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피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일어섰다. 넥타이를 바로잡고 서류철을 열었다. 재판장님, 그가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의 조종 그리고 부부의 의무 위반 사건입니다. 그는 이메일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일부를 읽었다. 그의 목소리가 작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수아의 계획, 수진의 응답. 그들이 나의 재정적 파멸을 계획했던 냉혹함. 그는 은행 이체 내역을 보여주었다. 수아가 우리 결혼 생활 동안 수진에게 준 돈. 내가 시계를 팔고 있을 때 도피 자금을 마련해 준 것. 그리고 사진이 나왔다. 수진과 강태우. 모든 이미지가 벽에 투사되었다. 날짜와 장소가 찍혀 불륜을 증명했다. 판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모든 문서, 모든 사진을 꼼꼼히 살폈다. 질문을 했고 김 변호사는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대답했다. 수진의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사생활 침해 무관함을 주장했다. 판사는 모든 이의를 기각했다. 이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원고의 성격과 혼인 파탄의 정황을 보여줍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했다. 상속 재산이 어떻게 나의 특유 재산인지, 리모델링 비용이 공동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에서만 충당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민법 제8펜 30조를 인용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는 임대 계약서, 리모델링 영수증,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호사 비용 청구서를 제출했다. 원고의 명백한 악의와 그녀의 여동생 최수아의 악의적인 개입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법률 비용 8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 변호사가 앉았을 때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수진을 쳐다보았다. 원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수진은 변호사를 쳐다봤고 변호사는 무언가 속삭였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판사는 기다렸다. 제출된 증거에 대해, 특히 이메일과 사진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 이메일은 사실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강태우 씨와의 관계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수진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3월에요. 피고와 아직 혼인 관계에 있을 때 말이군요. 네. 판사는 메모를 했다. 수아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원고의 여동생 최수아 씨입니까? 네. 수아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언니의 결혼 생활 동안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체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언니를 돕고 있었어요. 돕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혼인 파탄 자금을 대준 것이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는 더 메모를 하고 앞에 놓인 서류철을 닫았다. 오늘 제출된 모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판결은 15일 이내에 공지될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그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모두 일어섰다.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나갔고 수아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그곳에 서 있었다. 김 변호사가 내 등을 두드렸다. 잘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는 법원을 나왔다. 지호가 계단에서 나를 안아주었다. 자랑스럽다, 형. 그가 말했다. 서연 씨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권했다. 우리는 수락했다. 셋이서 그녀의 술집으로 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고 김밥을 먹으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15일은 더디게 흘러갔다. 나는 계속 건물에서 일했다. 2블록 아래에 매물로 나온 두 번째 부동산인 연립주택 구입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리모델링이 필요했지만 잠재력이 있었다. 상속받은 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액 대출을 받았다. 대출이 승인되자 중개인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신용이 좋으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을 부동산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죠. 13일째 되는 날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훈 씨. 전부 이겼습니다. 나는 내가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판사님은 수진 씨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하고 상속 재산이 당신의 특유 재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당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아기에 대한 소견까지 덧붙여서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었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건물은 당신 것이고 미래도 당신 것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3층 바닥에 앉았다. 페인트 칠한 벽, 새 창문, 빛나는 바닥을 둘러보았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고 이것을 위해 싸웠고 이겼다. 수지는 변호사 비용을 결코 지불하지 않았다. 나중에 지호를 통해 그녀가 판결 후 4개월 만에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아는 수진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것에 격분하여 그녀와 말을 끊었다. 그들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강태우는 수진이 돈도 없고 빚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백반집에서 서빙 일을 구했다고 들었다. 이 모든 것을 건너서 들었을 뿐 정보를 찾지도 않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았다. 나는 8월에 연립주택 리모델링을 마쳤다. 3개월간의 힘든 노동이었다. 지호가 도왔고 도급법자 박 사장님도 도왔다. 서연 씨는 커피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이상하지만 기능적인 팀이 되었다. 나는 연립주택을 2개의 아파트로 바꾸었고 두 곳 모두 2주 만에 임대되었다. 종로의 건물은 480만 원, 연립주택은 3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경비를 제외하고 월 6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부는 아니었지만 안정이었고 독립이었고 존엄성이었다. 10월에는 세 번째 부동산을 샀다. 많은 작업이 필요한 복층 주택이었다. 3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하며 배관, 복잡한 전기 작업, 기본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배웠다. 각 부동산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고 각 세입자는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단지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제공하고 나처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연말에는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모두 임대되었고 모두 수익을 창출했다. 서연 씨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모든 것을 관리하게 했다. 그녀는 체계적이었고 세입자들은 그녀를 좋아했으며 문제가 위기가 되기 전에 해결했다. 당신은 이 일에 소질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최고에게서 배웠는걸요. 12월에 나는 여관방에서 이사했다. 성수동의 한 빵집 위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큰 창문과 나무 바닥이 있었고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가 났다. 중고지만 믿을 만한 작은 트럭을 샀고 커피 메이커와 단순하지만 편안한 가구를 들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 같은 곳을 가졌다. 지호가 첫날 밤 저녁을 먹으러 와서 치킨과 맥주를 사왔다. 우리는 아직 테이블이 없어서 바닥에 앉아 건배했다. 재시작을 위하여, 그가 말했다. 재시작을 위하여. 나는 따라 말했다. 서연 씨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 얘기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가 건축을 공부했지만 마치지 못했다는 것, 역사적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폐허를 보는 곳에서 잠재력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직원이나 친구가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 폐허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재건한 사람, 다시 시작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그것은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다. 리모델링에 대한 긴 대화가 꿈, 두려움, 넘어진 후 일어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화로 바뀌는데 몇 달이 걸렸다. 46번째 생일날 그녀는 케이크와 촛불을 들고 나타났다. 제 생일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말했다. 저는 많은 것을 알죠.
그녀가 그 편안한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가 파트너가 된 지 1년이 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5채의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20가구가 괜찮은 집을 갖도록 도왔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야, 이건 축하받을 만해요. 우리는 함께 촛불을 껐다. 몇 년 만에 최고의 생일이었다. 재판 후 1년, 나는 7번째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갔다. 중개인은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고 법무사는 나의 늘어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 언급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말했다. 도심의 저렴한 주거 공간이라니 도시에 꼭 필요한 일이죠. 나는 그곳을 나와 진우 삼촌이 남겨준 첫 번째 건물,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그곳으로 걸어갔다. 서현 씨가 거기서 세입자들과 작은 누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20분 만에 해결했다. 팀워크였다. 여름에 우리가 리모델링한 옥상으로 올라갔다. 모든 세입자를 위한 공용 공간이 되었고 식물과 의자 그리고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이 있었다. 나는 아래의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나를 구해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진우 삼촌을 생각했다. 나의 해방이 되어준 수진의 배신을 생각했다. 필요할 때 나타나준 지호를 파트너가 되고 그 이상이 된 서연 씨를 생각했다. 모든 망치질, 모든 칠해진 벽, 모든 서명된 계약을 생각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수진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그녀가 말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부양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바닥이 끝이 아니라 기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서연 씨가 옥상으로 올라와 내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요? 그녀가 물었다. 기초에 대해서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좋은 기초가 전부죠. 그녀가 말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설 수 없어요. 나는 그녀를 내 최악의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어준 그 눈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랑 저녁 먹을래요? 내가 물었다. 매니저나 친구 말고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파트너로서요. 내가 말을 마쳤다. 파트너로서. 그녀가 반복했다. 좋아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우리를 부수고 다시 세워준 도시를 바라보았다. 아래 술집에서는 저녁 장사가 시작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우리에게까지 올라왔다. 2블록 떨어진 내가 리모델링한 연립주택의 모든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놀고 내가 만든 공간에서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수진에게 용서나 마무리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준 존재였을 뿐이다. 나중에 지획에서 전화가 왔다. 소식이 있어. 그가 신나서 말했다. 나 결혼해? 형 축하해?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더 있어. 들러리가 필요해.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사람으로. 영광이지. 나는 감정을 삼키며 말했다. 결혼식은 3월에 우리가 자란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새 정장을 입었고 서연 씨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함께 갔다. 서약 중에 지호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2층 바닥에 앉아 벽을 칠하며 제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던 때가 떠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시작을 하고 있었다. 피로연에서 신부의 가족들을 만났다. 소박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한 삼촌이 나를 옆으로 불렀다. 지호가 자네가 시내에 건물 여러 채를 가졌다고 하던데. 그가 말했다. 네, 나는 확인했다. 내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살 곳을 찾고 있네. 혹시 뭐 있나? 배웠습니다. 내가 말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시죠. 모든 연결이 다른 연결로 이어졌다. 만족한 모든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했다. 2년 만에 12채의 부동산을, 3년 만에 16채를 갖게 되었다. 제국은 아니었지만 견고했다. 정직한 노동과 성실함,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게 맡긴 사람들에 대한 존중으로 지어졌다.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다. 회계사, 은퇴한 김 변호사 대신 나의 전담 변호사, 작은 유지보수팀, 서연 씨는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운영을 관리했고 나는 새로운 부동산을 찾고 리모델링을 협상했다. 우리는 잘 맞았고 우리의 기술은 상호 보완적이었으며 우리의 꿈은 일치했다. 48번째 생일, 그녀는 나를 한 건물 꼭대기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당신 건물들 보여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하나씩 가리켰다. 저기가 첫 번째, 진우 삼촌의 선물. 저기가 두 번째, 연립주택. 저기가 세 번째. 그녀는 내 손가락을 따라갔다. 정말 많네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정했다. 불 켜진 창문 하나하나가 가족이고 삶이고 이야기예요. 그녀가 나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았다. 왜요? 내가 물었다. 당신이요. 그녀가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무너지고 길을 잃었었죠. 그런데도 그 비참한 여관방에서 그 이혼 서류를 보면서도 어떤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을 보세요.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변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요. 더 당신다워졌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더 우리다워지는 걸까요? 내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디저트를 주문하고 다른 도시로 확장하는 것, 내 처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 중요한 유산을 남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도 도시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거리에는 움직임이, 건물에는 불빛이, 각각 내가 결코 알지 못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은 알았다. 나는 종로 3가 건물 2층에 사는 김 할머니를 알았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 분이었다. 을지로 연립주택 1층의 이 아저씨를 알았다. 예순의 직장을 잃고 은퇴할 때까지 저렴한 곳이 필요했던 분이었다. 그리고 중앙 건물 3층의 학생 보라를 알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학교 근처에 살 곳이 필요했던 아이였다. 각자에게는 재시작의 이야기가 있었고 각자는 폐허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차를 몰았다. 서현 씨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 멈췄을 때 그녀는 바로 내리지 않았다. 지훈 씨,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뭐가요? 이 모든 것의 일부가 되게 해줘서요. 이 건물들, 이 커뮤니티, 그리고 당신의 일부가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뺨에 키스하고 채에서 내렸다. 문을 닫기 전에 그녀가 돌아섰다. 내일 강남에 있는 그 부동산 보러 가요. 네, 나는 확인했다. 우리의 가장 큰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대돼요. 그녀가 말하고는 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집으로 운전하며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3년 전 나는 그 여관방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번창하는 사업이 있었고 지호를 되찾았고 서현 씨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비록 돈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것은 수진이 말했던 것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바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격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빵집 앞에 주차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다음 날을 위해 이미 빵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들어가 불을 켰다. 단순한 가구, 각 부동산 사진으로 장식된 벽, 계획을 세우는 책상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내 것이었다. 정직한 노동, 성실함, 존중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작은 발코니에 맥주 한 잔을 들고 앉아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밖 어딘가에서 수지는 그녀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서 수아는 자신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여정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끈 추동력이었을 뿐이다. 전화가 울렸다. 서현 씨의 메시지였다. 오늘 밤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훈 씨.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당신도요?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맥주를 마셨다.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금이 가지 않은 천장을 바라보며 진우 삼촌과 그의 편지를 생각했다. 낭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나는 생각했다. 저는 중요한 것을 지었고 사람들을 도왔고 건물뿐만 아니라 제 삶을 포함한 여러 삶을 재건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게감 없이,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잠이 들었다. 미래는 열려 있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 끝.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박지훈의 여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믿으신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감과 힘을 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재건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언젠가 바닥에서 여러분의 기초를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 모든 이야기는 소중하고 모든 재시작은 축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